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평가에서 긍정 평가가 처음으로 20%대로 하락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배현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서 당 지도체제 관련 논의도 불붙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각 정치권 이슈 김재섭 국민의힘 서울 도봉갑 당협위원장, 조현삼 전 더불어민주당 김동연 선대위 대변인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담에 앞서서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지요. 이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매주 긍정 부정 평가를 조사합니다. 그런데 취임 후 처음으로 30% 선을 내려가는 20%대가 나왔습니다. 직무 긍정 평가 6월 둘째 주 53%에서 한 달 넘게 하락해 왔는데 지난주 32%에서 멈춘 듯 하다가 다시 30%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28%를 보여줬는데 일단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가장 큰 이유는 경찰국 신설, 뭐 문자 파동 이런 얘기가 좀 나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지금 여당과 그다음에 그 용산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소식들 가운데서는 국민들이 들으시기에 뭔가 기분 좋은 소식은 계속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사실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명분도 분명히 있고 실리도 있는 정책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경찰과의 갈등 국면처럼 비춰지는 양상이 좀 펼쳐져가지고 사실은 지지율에 좀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사실 이제 문자 파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문자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그 날이 하필이면 우리가 대정부 질의가 있었던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좋은 정책들을 소개할 기회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문자 파동 때문에 사실 그 좋은 소식들이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께 소개하는 좋은 정책들이 묻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지지율 하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되고 이제는 이제 20%대라고 하는 것은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그전보다는 훨씬 우리가 예민하게 볼 필요는 있고 그동안에 우리가 대통령실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었다면 그리고 여당이 좀 어수선한 분위기들이 있었다면 하루빨리 이것들을 개편하고 그다음에 어떤 쇄신하는 작업들을 가속화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30%의 지지율이 붕괴했다는 게 참 중요한 의미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을 때 그 집권 여당에 대한 지지율, 보수층의 지지자들이 한 30% 정도 된다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30%가 드디어 처음으로 붕괴했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아마 30%가 붕괴된다는 거는 대통령실도 아마 예측을 못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30%가 붕괴됐다는 거는 아마 그 문자 파동으로 인한 그게 그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그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하지 않았나. 30%가 붕괴되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그렇다면 다른 얘기 넘어가기 전에 이 30% 선이 붕괴가 됐는데 이 하락이 다시 시작이 됐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어질까요? 아니면 좀 반등의 기회가 나올 수 있습니까? 반등의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사실 여당 내에서는 아직까지는 뭐 오늘 그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하고 이준석 대표가 이철규 의원과 설전을 벌이는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갈등 국면들이 좀 상당 부분 지속될 가능성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여당 입장에서 유일한 반등 카드 하나를 생각해 본다 그러면 사실 민주당에서 치러지는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의원이 거의 대표로 확실시되고 있다라는 점이 제 생각에는 지금 당장 닥친 가장 좋은 반등 카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 의혹들이 나타나고 바로 그제 또 법인카드 사용 의혹과 관련된 한 분께서 돌아가시는 일들이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사실 끊임없이 이재명 의원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불거질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른바 야당복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반등 카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점차 그 여당 안에 있는 갈등들은 결국 화해 내지는 대화를 통해서 차근차근 극복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그 말씀하신 그 반등의 기준이 30%대로 복귀하는 것이라고 하면 물론 반등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30%가 붕괴됐던 이유가 문자 파동이라는 일시적인 그 사건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그 이상을 원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그 정부의 입장으로는 쉽지 않다. 지금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정말 가파르게 지지율이 추락을 했단 말입니다. 이전에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에는 광우병 파동이라는 특정한 이슈가 있었습니다. 외부적인 이슈가. 그런데 지금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그 외부적인 이슈가 아니라 그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지지율이 붕괴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반등을 원한다면 다른 적절한 행동을 취하셔야 된다.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네. 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권성동 대표 대행이 이 문자 파동을 겹치면서 리스크가 좀 많이 불거졌는데 예. 어제 보니까 대통령의 신임은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그 대통령께서 뭐 며칠간 고생했을 것 같다 뭐 이런 말씀을 좀 전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이 지금까지 하셨던 이야기나 정치적 행보들을 돌이켜 보면 제 생각이건데 그 아마 권성동 지금 직무대행에게 힘을 싣는 방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이렇게 추정하는 두 가지 이유는 첫 번째로는 그 대통령께서 계속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법과 원칙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여러 번 천명을 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대표의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당원당규상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심지어 의총에서 합의를 통해서 나온 결론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법과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면 권성동 직무대행의 어떤 직무대행 체제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대통령의 판단이 아마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통령의 어떤 정치적 행보들을 보게 되면 이런 좀 수세에 몰리는, 궁지에 몰리는 상황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후보 시절에도. 그럴 때마다 돌파구로서 굉장히 쿨하게 툭 쳐 나가는 모습들을 꽤 많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과거에도 이준석 대표랑 극적으로 화해를 한다든지 포옹을 한다든지 또 선대위를 해체한 이후에도 다시 한번 당내 수습을 이렇게 봉합을 한다든지 이런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이런 문자 파동의 여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 그러면 이렇게 된 이상 우리가 좀 잘 다잡고 또 치고 나가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마저 잘하시오. 이런 태도로 저는 읽혀가지고 네. 아마 권성동 원내대표의 리더십 체제에 힘을 실어준 게 아닌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대통령의 발언 확인은 좀 어렵다라고 얘기는 하긴 했지만 이렇게 이제 많은 보도가 되고 있는데 어떻게 드셨어요, 이 보도는? 그 대통령께서 권선동 대행을 재신임한다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긴 한데 제 생각에는 재신임을 한다면 좀 더 분명한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대행은 말 그대로 임시적인 대행 체제입니다. 현재 배현진 최고위원이 사퇴를 한다든가 여러 가지 비대위 체제 전환의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초선 의원들 같은 경우에도 비대위 체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고 워낙 한시적이고 임시적인 대행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재신임을 한다? 그거는 조금 권성동 대행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할 정도이거든요. 그래서 권성동 대행 체제를 진짜 신뢰한다면 지금 같은 수준보다는 좀 더 명시적으로 명확하게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약간 이 비슷한 질문 한 번 더 드리면 배현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준석 대표랑 굉장히 첨예한 대립을 하면서 이준석 대표의 힘이 좀 많이 빠지는데 역할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즉 윤석열 대통령, 윤핵관과 함께 힘을 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책임지겠다라고 하고 빠져나오는 것을 보면 이 지도체제, 대행체제에 대해서 흔드는 또 모습일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이 그러니까 최고위원이 사퇴를 했다라는 것은 네. 지금의 지도 체제를 빠르게 종식시키고 그 다음 체제를 도모해야 된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배현진 최고가 여론전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국민의힘 당원당규상 비대위를 바로 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저희 그 당원당규에 보면 당원 96조에 보면 비대위 조항이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해서는 대표가 거리가 되거나 지금은 대표가 거리가 된 상태가 아니라 말 그대로 지금 직무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거리에는 해당하지 않고 그렇다 그러면 최고위 자체가 열리기 어려운 환경이어야 되는데 사실은 배현진 의원 한 명이 사퇴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최고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라고 보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배현진 최고 입장에서는 사퇴를 하고 그것을 여론에 어떤 알림으로써 사실은 지금의 지도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을 시사하고 싶었던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 지금 당원 당규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 전대를 통해서 비상 전대 같은 경우를 치를 수는 있는 겁니까? 지금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배현진 의원은 그래서 이제 여론에 호소를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비대위가 들어서려면
대표가 거리거나 최고위를 운영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어야 되는데 다른 최고위원이 함께 나가면 그렇죠. 다 문제가 될수 나가면은 그게 해당될 수가 있겠지만 지금 대충 당원 당규의 해석들을 제가 듣는 바에 의하면 최고위원이 전원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비대위 체제를 들여오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비대위원장을 모셔야 되는데 지금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당 대표, 이제 이준석 대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직무 대행은 비대위원장을 모실 수 없다라는 것이 뭐 자연스러운 해석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대위원장을 모시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최고위가 기능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바로 비대위가 출범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배현진 의원은 사퇴를 함으로써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을 택한 배현진 최고위원이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배현진 최고위원이 홀로 그러한 결정을 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아마 그 일명 윤핵관으로 불리는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분들과 아마 충분히 수기를 하고 결정을 했던 부분일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배현진 최고위원뿐만 아니라 아마 추가적인 최고위원의 사퇴가 또 이어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그렇다고 하면 아까 말씀하신 그런 여론전의 분위기가 반전될 수도 있겠죠. 네. 그러다 보면 배현진 최고위원이 원했던 그런 부분으로 흘러갈 수도 있지 않을까. 즉 어떻게 보면 비상대책위원회나 전당대회를 좀 빨리 하겠다. 예, 비대위 구성이 조급히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도 있겠죠. 보니까 이제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이제 8월 1일 다음 달 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권대행에 대한 재신임 투표가 이루어지긴 합니까? 아니면 얘기만 나오던 거? 뭐 재신임 얘기가 나오는데 정확하게 이루어질지 여부는 저도 아직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입니다. 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이른바 문자 파동으로 리더십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그전에도 이런저런 구설수가 있었기 때문에 리더십이 흔들린다라는 것은 뭐 인정할 수밖에 없지만은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국민의힘 당원 당규상 사실 비대위 체제가 들어서기가 어려운 것이거든요. 그럼 비대위 체제가 들어오기 어렵다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전당대회를 치르기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비대위가 들어선 이후에 우리가 비대위를 통해서 그 다음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할 수가 있게 될 텐데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차기 당권을 노리시는 분들 역시도 이런 여론에 호소하는 방식 말고 당원 당규 자체에 대해서는 당원 당규 자체만 가지고는 그다음 차기 전대를 바로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아마 판단이 있던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전반적인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은 만약 있을 수 있는 8월 1일 날 권성동 직무대행, 그러니까 당대표 직무대행의 재신임을 위한 그냥 포석이다라고 보는 겁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재신임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그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이 되든 안 되든 사실은 대표가 지금 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무대행 체제를 인정하는 상황 속에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그 다음에 당권을 이어받을 것이냐 그러니까 그 대표가 지금 사고인 상황에서 그렇죠. 그럼 수석 최고위원이 이어받을 것이냐 이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대표가 거기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재신임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사고에서 거리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재신임 여부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이준석 대표의 위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준석 대표의 위치가 중요하다. 즉 이번에 문자 파동이 있은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발언이 약간은 강해졌습니다. 이 강해지는 부분은 이준석 대표한테 좀 유리한 국면이다라고 보고 행동이 나온 거다라고 생각이 되시는지요? 어찌됐건 갤럽 여론조사에서도 영향을 미쳤듯이 문자 파동은 집권 여당 입장에서는 악수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권성동 대행과 어떻게 보면 대척점에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강경한 멘트를 SNS를 통해서 한다는 것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좀 더 강조하고 언젠가는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사전에 포석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예. 지금 언젠가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밑에서 많은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효과가 있는지 당내에서는 이 행동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을 만나는 것이 뭐 꽤 좋은 행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첫 번째로는 이준석 대표를 만나는 당원들 가운데서는 이준석 대표한테 쓴소리를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 잘했든 잘못했든지 간에 사실은 정치인들에 둘러싸여서 정치적인 논쟁들을 했었지 사실은 어떤 우리 당원들의
그다음에 우리 유권자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듣는 기회는 많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비판도 사실 유권자의 입에서 직접 듣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사실 많은 당원들을 만나면서 본인이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정치권에 둘러싸여서 언론에 둘러싸여서 말하자면 한 번쯤 필터링이 된 상태에서 들어오는 자신에 대한 비판보다는 네. 오히려 훨씬 더 낮은 위치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면서 얻어지는 분명히 인사이트라든지 반성이라든지 내지는 그 다음에 어떤 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당원들을 만나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좋은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조현삼 전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앞서서는 이제 비대위나 전당대회를 조속히 여는 것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데 어떤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조만간에 아마 새로운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현진 최고위원의 사태가 단발성으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윤핵관과의 어느 정도의 어느 이견이 정도의 있을 거다.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네. 그리고 조만간에 있을 수 있는 의총에서 그와 같은 얘기가 분출될 것이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 정도 수준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비상한 시국에는 뭐 비상한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들께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대행 체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굳건한 체제가 아닙니다. 네. 그 의원들의 지지를 통해서 간신히 유지되고 있는 대행 체제거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정당성 있는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러한 임시적인 대행 체제가 붕괴될 수 있는 것은 의총을 통해서 아마 분출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뭐 문자 파동의 연장선이긴 하지만 문자 파동에 이제 이름이 나온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이 이제 또 권성동 대표와의 또 관련성이 보이면서 이건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이제 이분에 대한 평이 좀 많이 엇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보수적인 단체에서 활동을 했던, 보수적인 정당에서 활동을 했던 분이라는 평가들과 그다음에 또 당에서 꽤 열심히 했다라는 평가들이 지금 나뉘고 있는데 네. 사실은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그 문자 파동과 관련돼서 대통령과 어떤 소통을 하는 과정 속에서 강기훈과 함께까지만 이렇게 등장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같이 만난다라는 뉘앙스를 좀 줬기 때문에 그럼 강기훈이라는 사람은 좀 어떤 사람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면 정말 청년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준석 나이- 대행마다 뭐 이런 대항마다 이런 얘기. 뭐 대항마까지는 사실은 저는 너무 간 거라고 생각을 네. 하고 뭐 대항마라는 얘기를 전혀 꺼낸 바는 없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그러나 이제 이분께서 과연 뭐 젊은 층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냐라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 전에 평판만 가지고 보면 그 전 행정만 가지고 보면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보수적인 단체에서 활동을 했다라는 평,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평들을 종합해 봤을 때 사실은 뭐 굉장히 뭐 훌륭한 분이다라고 이제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분에 대한 평가는 뭐 좀 엇갈릴 수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권성동 원내대표가 추천한 게 아니라고 선을 그으셨기 때문에 네. 어떤 경로를 통해 입직 경로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게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대체제나 대항마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 강기훈 인물과 관련해서 어떤 진행이 좀 진행될까요? 얘기가. 일단 그 강기훈 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금까지 알려진 이력만으로 봤을 때 너무나 충격적인 상황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 소상히 밝혀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요. 다른 거 없습니다. 지금까지 갤럽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진 거는 가장 큰 문제가 인사 논란이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었는데요. 이것도 여지없이 인사 논란 중에 하나로 아마 꼽힐 것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소상하게 그 과정을 철저하게 투명한 과정을 설명하면 아마 그거는 국민들이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다음 민주당 얘기로 좀 넘어가 볼까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차기 당권 주자 컷오프를 통해서 3명이 좁혀졌지요. 이제 그 당시 순서대로 한다면 기호 순서대로 한다면 박용진, 이재명, 강훈식 이렇게 3명이 당대표 후보가 됐습니다. 예상하셨습니까 혹시? 아마 많은 분들이 예상했던 대로 나온 것 같지는 않은데요. 네. 누가 아마 가장 예상이었습니까? 이재명 의원님은 당연히 상수였고요. 상수로 들어간다고 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워낙 대중적인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의원님과는 좀 결이 다른 부분이 있어서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강훈식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좀 많이 예상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이재명 의원 같은 경우에 당연히 될 거다라는 얘기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남은 두 후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약간의 미풍에 그치는 겁니까? 이미 뭐 단일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것처럼 네. 말씀들을 하시고 있고 양쪽 그 두 의원이 그에 대한 대화를 나누신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글쎄요. 단일화에 대한 노력을 경주를 할 수는 있겠지만 그 시기와 방식에서 아마 이견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네. 실질적으로 단일화를 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지금 어대명으로 불릴 정도로 사실상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에 압승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그 단일화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 네. 그리고 각 의원 같은 경우에도 차라리 그 단일화보다는 각자 완주를 하면서 자신의 목소리와 색깔을 그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텐데 예. 전략적으로 단일화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라는 음.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예. 뭐 앞서서 그나마 반등 카드 한다면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선출이 될 거다라고 하는데 이 나머지 두 사람은 어떤 영향이 있겠습니까? 글쎄요. 근데 뭐 민주당 내에서는 적어도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이 좋은 카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민주당 내에서 예를 들면 박용진 의원과 그다음에 강훈식 의원에게 이재명 의원의 어떤 이런 리스크들이 얼만큼 또 득표에 도움이 되느냐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워낙 분위기 자체가 이재명 의원으로 정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말씀 주신 대로 단일화 국면이 굉장히 또 중요한 관전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은데 예. 이 단일화가 되려면 그래도 강훈식 의원과 박용진 의원이 힘을 합쳐서 단일화를 해서 이재명 의원을 이길 수 있다라는 전제가 있다 그러면 사실은 두 사람 간의 치열한 토론이나 협상을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은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의 지지율을 몽땅 합치더라도 이재명 의원을 이기기는 쉽지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일화의 시너지도 그렇고 명분도 조금 약한 상황 속에서 사실은 지금 3명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대권 주자였던 이재명 의원과 맞서서 자신의 어떤 체급을 키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네. 그 박용진 의원과 강훈식 의원이 각각 포기하기 대단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단일화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끝까지 3명이 완주를 하는 방식이고 결국 거기 이제 이재명 의원이 최종적으로 당대표가 되는 방식으로 아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나머지 2명 이재명 의원을 뺀 두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공격할 점이 한 2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 대선에서의 책임을 왜 지지 않느냐라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사업 리스크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은데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뭐 개혁, 혁신 이런 얘기로 넘어가면 될 텐데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을지 좀 모르겠어요. 그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 그러한 부분인데요. 아마 지금 당대표 본선에 들어가게 되면 9차례 지금 토론회도 열릴 예정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아마 다른 두 후보가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이재명 의원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사법 리스크는 사실 그 현실화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 당 내에서조차도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전 투구 형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건 절대로 민주당 자체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법 리스크는 언젠가는 밝혀질 수 있습니다. 진실 여부는. 네. 그런 것들을 그 외부에서 수사기관이 밝혀내기 전에 그 정당 내부에서 그 공격의 수단으로 삼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민주당의 확장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격은 할 것 같다. 공격은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네. 사법 리스크 뭐 최근에 보니까 이제 이 법인 카드 의혹 관련된 또 참고인 사망 때문에도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그 이재명 의원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그 사건들에 연루된 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분들이 제법 있고 그런 가운데서는 굉장히 이래도 되나 싶은 생각은 좀 듭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이제 수사가 좀 마무리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고 이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국민의힘에서 먼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의원이 과거 이제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를 하는 경선 과정 속에서 다른 후보의 캠프에서 나왔던 문제, 대장동 문제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또 같은 당대표 후보였던 서른 의원 역시도 이 사법 리스크를 들고 나와서 공격을 좀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집중 공약들이 이루어질 것 같고 실제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 사건들이 전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 전당대회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사법 리스크가
더 확산되거나 더 여기에 문제의식이 더 뚜렷해지거나 이러기는 어렵지만은 장기적으로 이재명 의원의 발목을 꾸준하게 잡는 어떤 장애물로서 계속 작용할 거라는 생각은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에 또 한 가지가 이제 최고위원만 더 질문 드릴게요. 최고위원 이제 후보 컷오프엔 8명이 됐는데 친명계 반명해서 4명, 4명씩 들어갔습니다. 이 중에서 5명만 뽑게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친명, 반명. 여기서 좀 변화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기도 어대명처럼 변하는 겁니까? 일단 그 최고위원 본선의 경우에도 어찌됐건 당심과 민심이 결합돼서 결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지금까지 민주당의 경우에는 당심이 민심을 쫓아가는 경향이 굉장히 높았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대명이라는 거는 단순히 당심이 아니라 민심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최고위원 선거도 어떻게 보면 4명 대 4명, 4대 4 구도이긴 하지만 조금 더 그 친명계로 불리는 최고위원들한테 조금 더 유리한 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하겠고요. 이제 끝으로는 이제 오늘이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초대 경찰국장 인선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아마 경찰대 출신은 아닐 것으로 예상이 되고 과장급들은 좀 골고루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대의 개혁의 신호탄이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사실은 지금 경찰대의 문제점을 이상민 장관과 윤석열 정부에서 먼저 들고 나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사실은 경찰대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있다라는 비판은 사실 꾸준하게 있었고 2018년에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사실 경찰대의 특혜들을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경찰대 개혁이 사실은 뭐 윤석열 정부에서 처음 일어나는 일은 아니고 이미 문재인 정부부터 계속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 개혁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서 이번에 한 번 더 이게 치고 나온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많은 언론 보도에서 나왔지만은 경찰 내부의 고위 간부들 가운데서는 경찰대 출신이 너무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문제의식이 좀 있었거든요. 어떤 다양성 확보라는 면, 그다음에 경찰이 계속 시대에 맞춰서 변화해야 된다는 면에 있어서는 그것이 다소 불합리하게 작용한다는 문제의식이 분명히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상민 장관이 좀 개혁을 하겠다라는 선언한 만큼 저는 방향 자체는 좋은 방향성으로 가고 있고 다양한 입직 경로를 통해서 경찰의 고위 간부들이 구성되는 방식이 가장 적합한 방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 경찰대 개혁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시작됐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경찰대 개혁에 대한 논의가 나온 게 아니고요. 지난번에 전국 경찰서장 회의를 주도했던 류삼년 총경이죠. 그분이 경찰대 출신이라는 점을 기화로 해서 이상민 장관이 그 경찰대 개혁 얘기를 끄집어냈었거든요. 경찰대 논란 문제와 개혁 문제와 지금 불거지고 있는 경찰 장악 논란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거를 일종의 경찰대와 비경찰대로 나눠서 얘기를 하는 것은 일종의 갈라치기다. 지난번 대선에서도 사실 세대별, 성별별로 갈라치기 하는 문제가 분명히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연장선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있을 정도로 지금 너무 경찰대 문제를 부각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이 경찰국 됩니다. 신설에 대해서 희석시키는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사회적인 논의의 초점을 경찰대 개혁 문제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얘기를 듣겠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 같은 맥락이 생각합니다. 경찰국 신설이라는 것이 사실은 아주 필연적이고 어떤 뭐 시대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에 걸맞게 경찰의 개혁들도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경찰청법이 생긴 것이 1991년이고 벌써 30년이 훌쩍 넘은 일이 됐습니다. 그동안 경찰도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 가운데서 경찰의 변화를 이끌었던 경찰대 출신들과 그 고위 간부들이 그 많은 역할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개혁의 필요성들은 있다. 그 경찰국 신설과 무관하지 않거든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2018년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경찰 개혁, 문재인 정부부터 이루어졌던 경찰대 개혁을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 좀 완성한다는 의미로 해석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반론까지 듣겠습니다. 그러면 경찰대 개혁과 경찰권 장악에 대한 문제를 분리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경찰권 장악에 대한 문제는 경찰국 신설로 인한 추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도 철저하게 감시를 해서 그 결과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